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그 취득세 쪽이니까 취득세 쪽하고 관련된 규정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그래서 오늘은 싫어요는 누르지 않겠죠. 예. 그 전번주에 보니까 어떤 분이 싫어요를 눌러놨어요. 제가 이렇게 좋아요 눌러라 했더니 싫어요 이걸 눌러놓으셨어요. 그래서 문제 저서 총론에서 얼마나 어려웠으면 싫었겠어요. 그래서 세법이 싫은 게 아니라 총론이 싫었겠죠. 예. 그래서 총론 부분은 사실 어렵게 내면 많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일부러 그 까다로운 걸 한번 접해 보시라고 해놓은 건데 진짜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아마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갈 거예요. 다음번에도 또 그러면 이제 완전히 쌍으로 싫어요 막 눌러도 돼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오늘은 이제 취득세 쪽이니까 취득세 과세 표준부터 비과세까지예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내용이 뭐 풀어낼 줄 알아야 돼요. 자, 1번부터 한번 가보시죠. 1번은 취득세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1번 지문은 취득세 원칙은 신고납부입니다. 이건 알겠죠? 신고납부. 그럼 신고납부니까 과세표준 원칙은 취득 당시에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신고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2번 틀렸네요. 이제 연부는 주로 국가하고 관계가 돼 있으니까요. 연부는 주로 국가. 그럼 국가 그러면 사실. 이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했다. 그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했으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경우에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했으면 인수한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했으면 가액이 증가됐으면 이를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내시면 돼요. 자, 문제 2번요. 또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네요. 1번은 면세점인데 취득 가액이 50만 원인 경우, 그럼 5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얼른 생각을 해야 돼요. 50만 원 이하가 되면 50만 원짜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0만 원까지는 없어요. 또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의 세율이 해당되면 그 중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시고, 이제 국가 무상 틀렸죠. 국가 유상이면 사실상, 여기서 뒤에가 사실상 요달이 나왔을 때는 국가 유상이면 사실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상이기 때문에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그때는 시가표준액으로 갑니다. 네, 대도시에서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거용 공동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도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도시 안에 있는 법인이 도시 안에 있는 사원들을 위해서 우리 회사 종업원을 위해서 공동주택을 취득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요. 근데 중과세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맞았어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가액이 6억 이하다. 6억 이하이고 지금 현재 이 사람 1세대 1주택이네요. 그럼 6억 이하이면 세율은 1%예요. 근데 왜 여기서 이제 1세대 1주택을 쓰냐면 1세대 3주택자가 네 번째 집을 사시면 금액에 상관없이 4%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주택수를 꼭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6억 이하였을 때는 1%. 그래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3번이 틀렸죠. 이제 문제 3번은 취득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럼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는 이런 걸 풀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개인과 법인을 꼭 구분해 가지고 푸는 연습하세요. 건설 자금 이자는 개인, 법인 모두 포함. 중개 보수는 개인은 제외, 법인은 포함. 그런데 앞에가 개인이 부담한 중개 보수 그랬으니까 취득 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네, 매각 차손은 개인, 법인 모두 포함. 취득에 필요한 용역 제공을 받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개인, 법인 모두 포함. 채무 인수액도 개인, 법인 모두 포함됩니다. 그 정답은 2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문제 4번에서 또 틀린 걸 찾아라 그랬네요. 근데 여기 1번은 별개, 취득 물건과는 별개로 그랬네요. 별개. 취득하고 아무 상관없이 취득 물건하고 아무 상관없이 돈이 지불됐으니까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할인을 받았을 때 할인액이 있으면 이제 물건을 구입할 때 일정 액수만큼 깎아줬네요. 할인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제외되겠죠. 그다음 이제 할부이자와 연체료 요게 나오면 두 개를 이제 구분해야 돼요. 개인이 부담했을 때는 제외되고 법인들이 부담한 경우는 포함합니다. 개인 법인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문제 지문에서 법인이 아닌 자 그러면 개인이네요. 개인이 부담한 연체료는 제외합니다. 이제 4번. 4번은 채무 인수 상대방의 채무를 인수했으며 취득가액 계산에 포함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채무를 인수했으니까 그만큼 내가 실제로 더 부담한 돈으로 봐서 여기는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그럼 4번이 답이 돼요. 네,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는 그 물건을 여기서 건설 자금이라는 것은 여기를 취득 자금으로 이렇게 바꿔서 해석하시면 쉽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라고 했으니까 취득 대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는 여기는 이런 비용들은 취득가액 계산에 포함합니다. 그래요. 그럼 문제에서 정답은 4번. 여기 4번은 4번이 틀렸네요. 이제 5번 가보죠. 사실상 취득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틀린 걸 찾아라 그랬네요. 그럼 국가 무사 틀렸죠. 유사. 국가로부터 유상 거래했을 때만 사실이고 무조건 앞에 국수공판장 외워갖고 푸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국가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면 사실, 무상이었을 때는 사실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공매 사실, 판결문 사실, 단 화해나 포기나 인락이나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 예, 그러면 요 네 가지는 요것들은 사실을 인정을 못 받습니다. 또 법인이 작성한 건 사실 인정이 되지만 개인이 작성한 거 안 된다 그랬죠. 또 부동산 거래 신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여기서 주의할 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취득 시기라는 게 있고 과세 표준이라고 있는데 취득 시기는 그러면 취득의 날짜는 그랬어요. 취득의 날짜는 사실 인정이 안 되니까 계약서로 가는 거고 계약서상의 잔금 날짜로 가는 거예요.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로 가고 과세 표준은 거래 신고를 해서 제출하여 또 검증이 이루어졌네요. 그럼 가격 검증이 이루어졌으니까 가격은 사실상 취득 가액으로 가겠습니다.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인정이 되는데 취득의 날짜는 사실이 안 되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이제 6번. 6번부터는 세율 문제인데 이 세율 문제인데 이런 거 세율은 무조건 암기만 풀 수 있는 거예요. 건축물을 상호 교환했습니다. 농지가 아니죠. 농지가 아닌 것을 유상으로 거래했을 때는 4%. 농지였을 때는 3%. 농지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4%. 5번이 답이네요. 이제 세율. 또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세율. 근데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고려하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감면하고 관련된 건 따지지 말고 원칙적인 것만 갖고 풀어라는 거예요. 농지를 상속을 받으면 2.3. 그다음 세 번째, 농지를 개인이 증여받았을 때는 3.5. 공유, 합유, 총유물의 분할은 2.3. 틀렸네요. 농지를 상호 교환. 농지를 서로 교환했으니까 농지를 유상으로 거래했을 때는 3%. 이런 식으로. 세율 암기는 무조건 해놓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8번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여기도 또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고려하지 말아라. 특례 제한법을 고려하지 말아라 이 말은 그 감면은 고려하지 말고 풀어라 이 말이에요.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면 3%. 농지가 아닌 걸 유상으로 취득하면 4%. 네, 정당 비영리 단체네요. 비영리 단체가 부동산을 증여를 받으며 정당이 취득한 게 있으면 2.8%. 네, 원시 취득 2.5가 아니라 2.8. 합유 총유물의 분할은 2.3.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럼 4번이 틀렸네요. 9번. 9번은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걸 찾아라.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2.4, 공유 분할 2.3, 원시 취득 2.8. 또 비영리 사업자가 상속 이외 그러면 증여네요.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2.8. 비영리 사업자라 있으니까 비영리 사업자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정답은 기역, 니은, 티귿. 그래서 여기 4번. 4번이 답이에요. 자, 10번. 10번은 1세대 4주택 이상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이건 올해 법이 새로 신설된 지문이라 신설됐으니까 혹시라도 뭔가 좀 이상이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찾아주셔야 돼요.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했을 때 세율은 4%. 이제 금액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4주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3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합니다. 금액에 관계없는 모든 주택을 말하겠습니다.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판정 시 주택의 부수 토지만을 소유한 자. 부수 토지만이에요. 주택의 부수 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사람은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예요. 이 사람도 주택을 가진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찾을 때 주택을 몇 개를 가지고 있냐면 주택이라는 건물하고 땅을 가진 게 아니라 밑에 주택의 부수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주택 소유로 해석한다는 이야기예요. 주택 소유,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서 주택 수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3번은 틀렸네요. 자, 4번. 4번은 그래서 1세대 1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 세대별 주민등록. 그러면 우리 가족 1세대라는 것은 여기서 1세대라는 것은 주민등록 등본상에 같이 등재되는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함께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가 되어 있는 함께 기록되어 있는 가족을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1세대다 이렇게 세대원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배우자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 비속은 그럼 내 자녀 중에 30이 안 된 자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서 결혼을 않고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서 집을 가지고 있어도 부모하고 동일 세대로 봐서 주택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혼인 30세 미만인 경우는 소득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결혼하지 않았을 때 미혼이었을 때는 무조건 부모하고 동일 세대인 것처럼 봐서 주택수를 판단해 주시면 돼요. 이런 경우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걸로 본다 이 말은 부모하고 따로 세대를 구성해서 자녀가 30세 미만의 자녀가 따로 세대를 구성해서 살고 있어도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부모하고 동일 세대로 보겠습니다. 그래요. 11번이네요. 이제 중과 기준세율 뺀 세율 특례 세율 문제를 찾을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등기하는가 안 하는가를 가지고 이제 등기만 하면 전체 표준 세율 중에서 세율 중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시면 돼요. 그럼 등기를 안 한다 그러면 이 경우는 중과 기준 세율로만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등기라는 것은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빼고 등기 안 한다 그러면 중과 기준 세율로만 가겠습니다. 1번은 존속 기간이 1년을 초과했다. 근데 임시는 등기 안 한다. 등기 안 하죠. 너 민법에 재산 분할 그러면 이건 등기한다. 이전 등기한다. 상속 등기한다. 환매 등기한다. 그럼 답 1번이네.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여기서 등기하는가 안 하는가만 보고 특례 세율은 풀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 쉽게 풀 수 있어요. 12번. 여기서도 중과 기준 세율, 특례 세율 나왔으니까 개수 등기 안 한다. 종류 변경 등기 안 한다. 등록면허세 세금 내니까. 그다음에 공유물 분할 등기 한다. 과점주주 취득세 등기 없다. 외국인 소유
수입할 때 세관에서 등기 안 한다. 그러면 등기하는 거 하나 들어있네요. 3번. 그럼 답은 3번이겠죠. 이런 식으로. 네, 13번은 틀린 걸 또 찾아봐라 그랬는데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되며 가액이 증가됐으니까 이를 취득으로 보고 세금을 적용하시면 돼요. 네, 납세 의무자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후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그랬네요.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지목 변경에서 등기는 등록면허세에서 등기하는 거고 취득세에서는 등기사항 아니네요. 그럼 등기가 필요 없는 항목에 대해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더라도 80%짜리 중과산세를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을 때는 80%짜리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그럼 2번 틀렸네요. 법인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증가된 가액을 찾을 때는 법인이었을 때는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장부상에서 입증이 되면 입증된 그 비용을 과세 표준으로 잡아줘요. 또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됐으며 취득세를 물어야 되는데 그때 취득세는 변경 시점의 소유자예요. 변경 시점에 그 땅을 소유한 자, 여기서 변경된 그 시점에 그 토지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라고. 그다음 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됐으며 옛날 취득세인 중과기준세율로만 중과기준세율 2%만 물리는 거예요. 중과기준세율 2%만 물리니까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나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옛날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했을 때는 여기는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요게 부과되고, 그다음 이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했을 때는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했을 때 여기에는 지방교육세만 나오게 돼 있어요. 서로 이게 달라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면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동그라미 5번까지 지문에서 이걸 해석하라고 문제 내버리면 엄청 어려운 시험이니까 5번 같은 경우는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참고용으로 보셔야 되고 이걸 구체적으로 막 익히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좀 잘 익혀주셔야 돼요. 2번 틀렸어요. 14번. 여기도 특례세율이네요. 특례세율 나오면 등기하는가 안 하는 거 보면 돼요. 상속 등기한다. 공유물 분할 등기한다. 이전 등기한다. 환매 등기한다. 임시 등기 안 한다. 그럼 답은 5번이겠죠. 등기하는가 안 하는가만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상속 사망자 이름에서 내 이름으로 등기 바꿔야 되겠네. 공유물 분할했으니까 다시 또 등기부 다시 만들어야 되네. 이전했으니까 이전 등기해야 되네. 또 병해 환매 등기를 병해했다. 환매 넘겼다가 다시 가져왔으니까 내 앞으로 다시 등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임시 1년을 초과하는 임시로 쓰는 것들은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제 15번은 중과하지 않는 거. 그러면 취득세에서 중과세는 4배짜리 중과세와 2배짜리 중과세 둘 중에 하나예요. 1번은 대도시에서 유치지역이나 공업지역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제 부동산을 유치나 산업이나 공업지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했을 때는 여기는 중과세 하면 안 돼요. 중과세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지역은 공장을 유치하려고 조성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중과세를 해버리시면 안 돼요. 그다음 이제 시가표준액이 4억인 비사업용 자가용 선박이다. 여기까지는 중과세죠. 시가표준액이 3억을 초과하면 중과세 사치성이에요. 그런데 실험 실습 용도에 사용했을 때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실험 실습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야 돼야만 중과세. 근데 소유자 이외의자 세입자가 주택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했다. 그럼 이건 중과세죠. 이거는 중과세를 당해요. 근데 중과세를 당하는데 세입자가 별장으로 사용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중과세를 하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중과세합니다. 고급 월악장을 취득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고급 월악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이 됐네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급 월악장을 취득하고 나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또는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만 하면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국내 주소를 두고 있는 상속인이 고급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우리나라에 주소를 둔 사람은 고급주택도 사치성이에요. 그럼 고급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은 6개월 안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만 하면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중과세 적용하는 건 3번밖에 없네요. 자, 16번. 이런 문제 풀 때 너무 쉬운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법정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잔금 지급일이 9월 20일이고 허가가 10월 25일 날 허가가 떨어졌네요. 그러면 허가 받기 전에 미리서 잔금을 지급했더라도 취득세 신고는 허가일로부터 허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플러스 60일이네. 그럼 두 달. 10월 달이니까 12월. 12월로 가야죠. 12월이고 10월 달은 31일까지 있고 11월은 3년까지 있으니까 10월. 12월 24일이네요. 12월 24일 이날까지만 신고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2월 24일. 16번은 4번이 답이에요. 이제 17번 틀린 걸 찾아라 그랬네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고 또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았을 때 주소지는 국세에서나 쓰는 거지 지방세에서는 주소지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그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겠습니다. 네, 동그라미 3번은 이제 신고 기한 내 법정 신고 기한인 60일 안에 등기나 등록을 먼저 하려고 할 때는 등기 관서에 그 서류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해 주시고 이제 면세점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제 동그라미 5번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럼 법정 신고 기한인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아예 신고를 안 했을 때는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으셔야 돼요. 무신고는 20% 가산세 물으셔야 돼요. 그럼 가산세에 대한 18번 문제 틀린 거. 1번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 무신고는 20%,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40%. 그다음에 물건을 취득한 후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물건을 취득해서 신고하지 않고 팔아먹었을 때는 80% 가산세 물립니다. 그다음에 신고하지만 여기서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회원권, 각종 회원권들은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회원권은 예외적으로 80% 물려요. 그래서 등기가 필요 없을지라도 회원권들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을 때는 80%의 가산세를 물리겠습니다. 이제 동그라미 5번은 법인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 10%입니다. 법인이 장부 작성 안 했을 때는 가산세 10% 물으시면 돼요. 이제 19번이네요.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묶인 거, 옳지 않는 걸로 모두 묶인 걸 찾으라는 거예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된다. 틀렸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요거는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 나중에 팔아버리면 양도소득세 대상만 되지 취득세 대상은 안 돼요. 두 번째요. 사실상 잔금 기준일을 적용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을 때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가요. 거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아니라 60일이 경과된 날 취득한 걸로 간주합니다. 두 번째도 틀렸네요. 세 번째,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은 원시 취득인 경우에만 틀렸네요.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과세를 하게 돼 있어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 소득세가 아니라 지방 교육세죠. 지방 교육세.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 소득세라 했으니까 틀렸어요. 그럼 가나다라 다 틀렸네요. 19번은 5번 여기 틀렸어요. 그다음 이제 3번. 마지막 20번. 20번 가보죠.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묶인 거. 틀린 것으로 묶인 거. 비과세 내용이네요. 비과세 내용인데 틀린 것으로 묶인 거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 신탁. 신탁에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내 물건을 다른 수탁자에게 잠깐 맡긴 거예요. 잠깐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맞았네요. 자, 맞았어요. 두 번째는 기부 체납이라는 것은 국가에게 기부하고 체납할 목적인 것은 원칙은 비과세예요. 원칙은 비과세인데 무상사용권을 제공을 받았어요. 받고 내가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았을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내가 뭔가를 받고 줬을 때는 그때는 과세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조합에서 조합원의 부동산을 거래를 이렇게 했네요. 조합에서 조합원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취득세를 과세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서로 거래를 하셨기 때문에 조합에서 조합원의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네 번째는 상속 개시 전에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이 되더라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맞았네요. 그럼 문제에서는 틀린 것으로 묶인 것 찾아라. 그래서 틀린 것은 한 개, 두 개가 틀렸네요. 자, 두 개라 해서 뭐 2번 체크하거나 그러신 거 아니겠죠? 여기서 두 개는 3번에 들어있으니까 3번을 답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 해설을 마치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어렵지 않았으니까 그냥 싫어요보다는 좋아요 눌러주세요. 근데 아무리 한다고 그냥 문제 내고 해설까지 했는데 싫어요 눌러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마 너무 문제 풀 때 막 짜증나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많은데 그래도 문제를 이렇게 풀면서 이 정도 우리 문제 푸는데 도움되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 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아마 그러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문제를 지금까지 이제 잘 푸시다가 힘들고 여름쯤 되면 지금쯤 되면 많이 지치고 힘드시거든요.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마지막 멘트예요. 자, 이제 봤어요. 힘들고 지치며 푹 쉬도록 그냥 쉬는 게 좋아요. 그 한해 놀림 밭에서 풍성한 수확이 나는 법 이렇게 말했네요. 근데 이거 고대 로마 시인이시더라고요. 요 분이요. 그러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 있으면 그냥 계속 너무 지쳐 있는데 책을 보려고 계속 보고 있으면 더 힘드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쉬어주시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책 아무것도 갖지 마시고 책 필요 없어요. 책 없이 그냥 하루 이틀만 쉬어보세요. 그렇게 딱 쉬어놓고 다시 책을 잡으시면 그때는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쉬어버리시면 안 돼요. 뭐 한 해 쉬어버리면 내년에 시험 봐야 되니까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언제나 문제를 푸실 때 너무 힘들면 그때만 잠깐 쉬었다가 가시면 돼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이틀 쉬었다가 이렇게 다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출발해 주시기 바라네요. 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죠.